안녕하세요. 통합사회 네 번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네,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자연환경이랑 인간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단원이 되겠죠. 바로 중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의 생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중단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사진이에요. 교과서 중단에 보면 나와 있는데 산토리니 섬입니다. 그리스에 나와 있는 섬인데 보면은 건물들이 다 벽이 흰색이에요. 다 이뻐요. 그래서 동네가 이쁜데 그래서 포카리 스웨트의 광고 촬영지로도 유명하죠. 왜 이런 마을의 모습을 띠게 됐을까요? 네,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관광의 목적도 있었겠지만 지중해 연안에 고온 건조한 기후 특성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옛날부터 계속 바람이 불고 따뜻한 햇빛을 계속 맞기 때문에 햇빛을 덜 받기 위해서 반사되는 흰색으로 벽을 칠하고 창문을 조그만하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건물들이 동네가 다 이뻐졌어요. 그래서 관광지로도 명성이 있는 동네죠. 이렇듯 자연환경 때문에 사람의 생활이 지금 건물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이런 자연환경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목표 볼게요. 첫 번째 학습 목표, 기후. 지형과 같은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어떻게 파악하죠? 통합적인 관점에서 파악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넘어갈게요.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음식 사진이 하나 나와 있는데 지금 사진이 많이 깨졌어요.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근데 뭘까요? 나시고랭이에요.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동남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죠. 근데 왜 동남아에서는 이런 음식이 발달했을까? 그냥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요? 그건 아니고 음식이 덥다 보니까 금방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튀기거나 볶는 요리가 발달했다고 해요. 그런 이유에서 이런 음식의 유래를 볼 수 있겠습니다. 벌써 자연환경이 음식 문화까지 이렇게 변경되는 모습 볼 수 있었죠. 네, 그래서 본문 보면요. 우리 주변은 산들강, 바다와 같은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거기에서 쭉 영향을 받고 생활에 필요한 도구, 에너지, 자원 등을 자연으로부터 얻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쵸?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심 부분인 밑에 문단 보면요. 지역마다 기후, 지형, 토양, 식생 등 자연환경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더운 곳이 있으면 추운 곳도 있잖아요. 그렇게 자연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후, 지형, 토양, 식생에 따라서 발달하는 산업이랑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교과서 하단에 보면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일부러 그림을 크게 가지고 왔어요. 몽골의 초원지대입니다. 왜 크게 가져왔냐면요. 한번 자세히 보셨으면 해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 초원을 쭉 볼까요? 뭐가 있죠? 네,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뭐가 없어요. 풀만 자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는 가축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축을 많이 길러요. 그렇습니다. 가축을 길러서 많이 먹으니까 이런 음식도 생겨났고요. 그리고 가축들이 한 지역에서 풀을 많이 뜯어먹다 보면은 거기 풀이 없어요. 그러면은 또 옆으로 이동해서 또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을 또 찾아서 이동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목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 이렇게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단원에서는 이렇게 자연환경이랑 인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례 위주로 소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별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도 조금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네, 기후와 인간생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의식주 내용 볼게요. 첫 번째, 자,
벌써 표가 상당히 뭐 많고 불편한데요. 이 내용을 모두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게 지리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후를 나누는 분류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기후랑 인간 생활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분류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개될 것은 여기 1차 구분에 있는 내용들만 볼 거예요. 그래서 뭐 핵심을 보자면은 기온에 따라서 뭐 분류를 했다. 뭐 기온이랑 강수량에 따라서 분류를 했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바로 본격적으로 볼게요.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열대기후, 냉대기후, 건조기후, 뭐 한대, 온대기후는 이런 식으로 지구에 분포합니다. 지구를 이렇게 그려보면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적도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적도예요. 조금 먼 곳은 뭐 요런 데가 한대기후가 되겠죠. 네, 요 선이 지금 나와 있는 좀 흐리게 보이는 요 선 있죠? 이게 적도입니다. 그래서 기후 분포가 어떻게 돼 있냐? 열대기후부터 적도를 기준으로요. 뭐 건조기후, 온대, 냉대, 한대 순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뭐 이렇게 뭐 기계적으로 나눠 있진 않아요. 지구가 뭐 다 뭐 지형이랑 다 다르다 보니까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공부를 하면은 조금 지도를 보기 편하죠. 그쵸? 뭐 여기 열대기후, 건조기후, 뭐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뭐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한다는 거 조금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개별 사례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열대기후입니다. 네, 아까 뭐라고 했죠?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적도에서 가까운 부분이 이 열대기후다라고 했어요. 열대기후 특징 볼까요? 옷차림이 얇고 가볍다. 당연하죠. 더우니까. 그리고 음식이 쉽게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향신료나 튀기거나 볶아서 먹는 요리들이 발달했다. 아까 들어가지는 사진에서 한번 봤었잖아요. 그쵸? 나시고랭 봤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이 뭐냐면 고상가옥입니다. 네, 많이 지문으로 나오는 사진이나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 고상가옥이냐? 요렇게 땅이 있으면은 햇빛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뜨겁죠? 네, 뜨겁다. 뭐가? 땅이 뜨겁다. 그러면은 이 위에다가 집을 바로 지어버리면 집이 뜨겁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조금 띄어서 짓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왜 지붕이 뾰족한가요? 비가 많이 내려서 그래요. 네, 비가 많이 내려서 요런 건물 특징을 보인다 라는 거. 그리고 뭐 바닥에 기어다니는 벌레들이나 맹수들로부터 피할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 한번 생각하고요. 또 근데 고산가옥의 특징은 열대기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한대기후에서도 나타납니다. 한대기후는 땅이 이렇게 뭐 보면은 두 종류로 볼 수 있어요. 여기 영구, 동토층이라고 약간 어려운 말을 쓰면요. 이게 뭐냐? 완전히 얼어붙은 땅이다. 그리고 그 위에는 뭐 얼음이나 눈이 있겠죠. 완전히 얼어붙어서 딱딱한 땅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대기후는 아까 어디였죠? 한대기후는 적도에서 멀리 있는 기후죠. 한대기후. 춥다 보니까 얼음들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완전히 딱딱한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지을 때 이 위에다가 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따뜻해져도 건물이 이렇게 무너진다거나 건물이 다른 곳으로 간다거나 위험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산가옥의 형태로 바닥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대기후랑 열대기후에서 공통적으로 고산가옥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러면은 한대기후 소개한 김에 한대기후 바로 특징 보겠습니다.
자, 옷차림이 두껍고 무겁다. 당연하죠. 여기 춥잖아. 추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풀이나 나무한테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얼음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육류를 즐겨 먹습니다. 추운 것도 이유가 있지만 구하기 힘들다는 것도 이유가 있겠어요. 그리고 구하기 힘드니까 저장 음식을 먹고 눈과 얼음을 이용한 임시 거처를 짓는다. 다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글루 지어서 임시로 사용한다.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옷을 굉장히 많이 입었어요. 그리고 이글루 지었네요. 네. 자, 그럼 이어서 건조기후 보겠습니다. 네. 건조기후는 여러분들이 지도상에서 어디인지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래서 뒤로 잠깐만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여기 아프리카 위에랑 여기 중국 옆에 이렇게 요 부분이 많이 좀 출제가 많이 된다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건조기후 한번 특징 볼게요. 여기가 사하라죠, 사하라. 네. 자, 건조기후는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특징들만 제가 적은 거예요. 근데 제가 첨부 파일로 줬던 그 학습지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의식주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은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조기후, 열기를 피하기 위한 흙집을 지었다. 네, 그리고 옷차림, 뭐 요런 옷차림 입는 거, 그죠? 뭐 덥긴 하더라도 습도가 없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옷차림 입습니다. 네, 이어서 볼게요. 냉대기후. 네, 냉대기후는 한대기후 밑에예요. 뭐 건조, 뭐 온대, 열대, 이런 순서로 분포한다고 보고요. 냉대기후는 침엽수림이 많이 분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통나무집을 짓는다라고 교과서에 소개가 돼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 보면은 구조가 살짝 고상가옥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눈 바로 위에 집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의식주에 대한 내용 봤으면 이제 농업 부분 한번 볼게요. 밑에 조그마한 문단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농업인데요. 네. 열대기후 또는 여름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온대기후 지역. 온대기후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일 것 같아요? 한국입니다. 우리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 많이 먹죠? 농업으로? 쌀 먹어요, 쌀. 여기 쌀이에요. 자, 이어서 보면은 강수량이 적은 온대기후지역 또는 건조기후지역에서는 뭘 먹을까요? 밀 먹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네, 외워야 될 특징들이 벌써 좀 많은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일본어로 교과서에서는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게 친숙한 풍경이죠? 네.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고산기후가 소개가 됐어요. 고산기후는 일부 지역에서만 조금 나타나는 건데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특징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에서 나타나는 기후로 열대기후, 뭐 고산지역은 저지대보다 기온이 낮아 뭐 봄과 같은 기후가 나타난다. 일교차가 크고 햇빛이 강해서 뭐 모자 쓰고 판초 입는다. 사진 볼까요? 네, 판초 입으셨죠? 모자도 쓰셨네요. 이렇게. 네. 교통 한번 볼게요. 교통은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볼게요. 우리가 뭐 강이 이렇게 있고 그림을 너무 못 그렸는데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산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상으로 이렇게 물로도 교통로를 이용할 수 있고 산이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반대편으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산지나 이렇게 강줄기 같은 것 때문에
교통의 모습이 나타난다. 도로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교과서에 소개돼 있어서 이렇게 이해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산업으로 보겠습니다. 산업이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돈을 버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지금 단원에서 공부해야 될 것은 인간 생활이 자연 생활이랑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예요. 그죠? 그러면 산업 부분에서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 본문 한번 볼게요. 지형에 따라 다른 산업이 발달하기도 한다. 산지에서는 밭농사나 임업, 목축업 등이 발달하고, 네, 이런 식으로 특징 한 번씩 보세요. 산지 지역에서는 요렇고, 초원 지역에서는 어때요? 목축업, 하천, 중하류의 평화 지역에서는 농업, 그쵸? 여기 뭐야? 평야 지역, 평야 여기 지역이에요. 지역에서는 농업, 해안 지역에서는 당연하죠? 해안이니까 발달하겠죠? 양식업 등이 발달한다. 뭐 지하 자원이 풍부한 산지에서는 광업이 발달하기도 하고 수온이 편리한 곳에서는 뭐 운송 이런 거 발달하겠죠? 네, 그리고 또 특별하게 화산이나 빙하, 카르스트 지형 같은 것들은 관광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밑에 있는 사진이랑 연관지어서 한번 볼게요. 조금 상상하기 편하게. 산지에서는 뭐래요? 자, 산지 지역에서는 광업이 발달하기도 한다. 그죠? 광산을 개발했죠? 여기 철광석이 많이 있나 봐요, 여기에. 자, 그리고 여기 뭐예요? 수온이 편리한 하천 주변에서는 항구로 이용되거나 공업이 발달한다. 자, 보면은 이게 배가 뭐 싣고 있어요. 그죠? 물건 나르는 걸로 사용하고 있죠. 편리하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화산과 빙하, 카르스트 지형.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의 용식으로 형성된 이렇게 좀 특이한 이쁘장한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서 관광으로 사용된다. 또 화산 지형은 여기서는 따뜻해가지고 온천수로 이렇게 사람들이 즐기고도 있네요. 그죠? 네, 이렇듯 이번 단원에서는 이렇게 개별적인 특징들을 조금 알고 암기하는 것이 시험이나 이런 거 대비하기 편해요. 그래서 좀 내용들이 많은데 천천히 한번 보시고, 프린트 제가 드렸던 학습지에 나와 있는 건 표로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거기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거주할 수 있고 산업활동이 가능한 지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네. 관계시설의 확충으로 사막에서도 대규모 농업이 가능해졌다. 이 얘기는 옛날에는 사막에서는 아예 농업이 안 됐어요. 건조하고 이렇게 기후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연 환경을 극복하면서도 산다. 단순히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도 한다라는 내용 볼 수 있어요. 네, 뭐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지열 발전, 뭐 이런 거 예전에는 없었어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좀 더 정교하게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생활 모습도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료가 몇 가지 나와요.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네, 내용이 많은데 뭐냐? 오아시스 주변에서 이렇게 사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꼭 이렇지만은 않다. 꼭 이렇지만은 않고 현대식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원형 경작지. 여기도 건조기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극복해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그게 핵심이겠죠? 좋습니다. 네, 보시고요. 다음 자료 볼게요. 해수의 담수화입니다. 물을 구하기 힘들어서 담수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해수는 뭘까? 바닷물입니다. 그러면은 볼게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뭐 염분을 제거하고 쓸 수 있는 물로 만들었다. 극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름국이에요. 기름국.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에서 이렇게 석유가 너무 많이 나와서 석유를 너무 많이 팔았더니 이렇게 엄청
큰 건물까지 지었다. 도시가 성장했다라는 내용. 지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지역에서 석유가 많이 나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대국이 되었다. 뭐 이런 거 내용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석유로 지금까지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괜찮은데 고갈될 것을 대비해서 다른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이런 섬도 짓고 실내 스키장도 만들어서 뭐 관광지로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부르즈 할리파라고요. 건물 이름입니다.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뭐 되게 큰 건물이에요. 네,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은, 오늘 내용이 되게 개별 내용이 많아서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마지막이니까 한번 볼게요. 커피와 인간 생활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나오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주요 커피 생산국입니다. 이거 보면은, 단위가 커요. 보면은 굉장히 커피 많이 나온다는 거. 네. 요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요 얘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스타벅스 매장이 가장 많은 나라래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도 뭐 여기 있네요. 뭐 제일 많이 먹진 않네요. 매장은 많은데. 그렇죠? 이분들은 정말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연평균 소비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소개되면서 자연 환경이랑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별 사례들을 조금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볍게 한번 보세요. 네. 커피는 어떻게 전해졌을까? 뭐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네. 여기가 핵심입니다.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부분은 콜롬비아에서는 안데스의 가파른 고원에서 커피를 재배하는데 90%를 수출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수출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버는 돈의 대부분이 수출이다라는 얘기예요.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는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 콜롬비아 경제는 커피 가격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커피 가격이 확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커피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거. 자, 이어서 볼게요. 커피의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은 커피 농가 수익을 악화하고 노동자의 지나친 저임금 문제, 사회 문제 같은 거 지금 가지고 와서 보고 있네요. 이어서 커피 가격 하락으로 줄어든 수익을 보상하기 위해서 농민들은 숲을 더 개간하고 화학비료를 써서 더 잘 자라게 만들고 나무 수를 늘리고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네, 자연 환경이 피폐해진다. 너무 돈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정무역 운동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의존도 얘기도 나오고요. 경제 문제. 그래서 해결점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질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연 환경이랑 인간이 결부지어서 단순히 그냥 따뜻한 곳에서는 얇은 옷을 입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한번 깊게도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조금 개별적인 사례들을 많이 다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자연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시각으로 자연 환경을 바라봐서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